백두산의 백년 주기설. 저도 영화 백두산을 통해 느꼈습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다. 어떻게 박사님, 실제로 어떻게 백년 주기설 얼마 안 남았거든요. 1, 2년 안에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위험한 겁니까? 백두산 분화라고 하면 946년 분화가 가장 큰 규모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946년 이후에 매 세기마다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화가 자료에 따라서는 1903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또 1925년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분화를 1925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년 정도 남았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이라는 것이 꼭 시간을 정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백두산에서는 뚜렷한 화산이 분화하기 전에 화산 전조 현상이 있는데요. 이런 화산 전조 현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백두산이 최근에 가장 위험했던 시기가 2002년에서 2005년 시기입니다. 이때는 백두산 아래에 있는 마그마가 움직이면서 백두산의 지표 변화도 일어나고 그리고 마그마가 지표 근처로 상승을 하면서 여러 가지 헬륨과 같은 화산가스가 이제 유출되는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이제 백두산의 분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다행히도 2005년 이후에는 이런 화산 전조 현상, 화산 지진이라든지 어떤 지표의 융기작용, 화산가스의 배출 이런 것들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고 현재에도 이런 전조 현상은 발생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도 이제 이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화내시는 분들 보면은 갑자기 화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전조 증상이 없이 그냥 욱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화산도 그러면은 갑자기 그런 전조 증상 없이 확 올라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가능성은 없나요? 예, 맞습니다. 화산이 이런 화산 전조 현상 없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은데요.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화산을 비교를 해봤을 때 갑자기 분화하기보다는 이런 끈적끈적한 마그마가 활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전조 현상을 보이고 화산 분화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언제 분화할 가능성이 있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이게 화산이 분화할 가능성이 크면 이 권 박사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하실 리가 없죠. 예, 그런 거 보면 좀 그렇기도 한데 그러면은 이제 화산이 분화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예. 지난 저희가 기간을 2000년 설정을 해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을 한 아주 위험한 화산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화산학자들이 가장 위험한 화산으로 뽑고 있는 화산 중에 하나가 백두산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백두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활화산이기 때문에 네네네. 항상 언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하에 대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화산이 이렇게 폭발을 하면 어떤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나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용암류로 대표되는 비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있고요. 우리가 TV에서 흔히 보는 화산재, 구름 기둥을 보게 되는 이런 분화 양상은 폭발적 화산 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화산 폭발 규모에 따라서 네. 화산재 주변 전지구적인 화산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한 곳 때문에요? 네. 화산 폭발도 지진처럼 지진의 리히터 규모처럼 화산 폭발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화산 폭발 지수. 네. 화산 폭발 지수가 0에서부터 8까지 9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화산 폭발 지수가 0에서 보통 2까지는 아주 작은 비폭발성 화산 분화에 주로 많이 일어나고요. 한 3에서 5까지는 이제 중규모 네. 화산. 작년에 통과해서 일어난 화산 분화가 화산 폭발 지수 5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6, 7, 8 이렇게 넘어가면 국지적인 영향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화산 분화 작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화산 폭발 지수가 어느 정도 규모로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이 화산 분화가 일어났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또는 대비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잘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지구 외부에서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영화 딥 이펙트, 아마겟돈 이런 데 보면 이 그렇게 크지 않은 위성도 지구에 이렇게 다가와서 지구에 충돌을 하게 되면 엄청난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정말 핵무기의 수십 배가 되는. 박사님, 이렇게 되면은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것도 무의미하지 않나요? 그렇죠. 만약에 운석이 충돌을 한다면 그렇겠죠. 그렇지만 운석이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예를 들면 소행성이나 뭐 해성 같은 것들이 지구에 다가올 때 지구에 매우 가까이 다가와서 지구 대기로 진입하게 되면 더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지면서 운석으로 부셔져서 지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성이나 소행성 같은 작은 소천체들이 지구에 근접하는 궤도들은 천문학자들이 계속 궤도 추적을 하고 있어서 언제 어느 정도 규모의 천체들이 접근해 오는지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시에 운석을 맞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외부의 요인은 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운석은 외부에 지금 갑자기 날아오는 돌멩이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돌멩이라면 저희가 궤도를 추적하고 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항상 숨쉬는 공기처럼 지구에서 우리가 미세먼지 지수를 굉장히 걱정하는 것처럼 네. 우주에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걱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우주 방사선입니다. 방사선. 네네. 그 엑스레이 찍을 때 맞는 그렇죠. 방사선. 그러니까 태양에서 나오는 태양 방사선이 있고, 그리고 더 멀리 은하에서 오는 은하 우주 방사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 우주 방사선과 태양 우주 방사선으로 이루어진 우주 방사선이 우리 지구 주위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공기처럼 우리의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 나가 있을 때나 아니면 지구에 발을 딛고 서 있을 때조차도 우주에서의 방사선에 항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한다는 위협의 의미로서 우주 방사선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운석 충돌 정도는 이 방사선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그렇죠. 문제네요. 방사선의 문제는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됩니다. 오, 이거 진짜요? 네, 맞습니다. 예. 만약에 우리 지구가 아주 커다란 자석이어서 우리 지구 주변에 자기장 장막이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방패인 지구의 자기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생존해 있는 것이지, 만약에 그 자기장으로 이루어진 장막이 옅어지거나 얇아지거나 아니면 없어진다면 지구에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우주 방사선 하면은 우리 우주에 나가지 않고 그 비행기만 안 타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방패막이 언제 어떻게 훼손되거나 약해질지 모르고 그렇게 되면은 큰 위험이 올 수 있으니 뭔가 대비를 찬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오늘 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우리 황정화 박사님 기고하신 글을 하나를 봤어요. 그걸 봤더니 우주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고장이 나는데 이 고장 나면 나가서 고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30%의 고장의 원인이 우주 방사선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쓰신 글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아, 이게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알게 모르게 받고 있거든요. GPS 같은 것만 해도 고장 나면은 이 내비가 나를 어디로 인도할지 알 수가 없어요. 뭐 바다로 인도를 해서 빠지는 차도 있던데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우주 방사선이 우리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말씀하시는데 역시 황정화 박사님이 고개를 한 수십 번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 맞아. 맞아. 아, 좋은 얘기만 하고 계셔. 든든합니다. 느껴졌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럼 계속해서 권창호 박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이제 전 세계에 우리 지구에 화산대가 이렇게 있다고 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화산대 끝에 이렇게 속해 있다고 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백두산 말고도 다른 곳에도 이제 존재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 제주도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잖아요. 제주도는 이제 좀 한라산이 위험할 수 있다. 아, 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환태평양 조산대 또는 불의 고리 네네. 이런 판과 판이 만나는 곳에 화산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산이 한 1,500여 개 정도 되는데요. 그 화산의 거의 90% 정도가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웃인 일본을 보면 환태평양 조산대와 바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활화산이 한 100여 개 정도 있는 반면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 멀리 떨어진 뒤편에 있고 그다음에 화산 활동을 아마 경험해 보신 분이 국내에는 없으실 겁니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화산을 경험해 보신 분이 없어서 우리나라에는 활화산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활화산이라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또는 화산학적으로 홀로세라는 지질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한 11,700년 전부터 시작인데요. 뒷자를 빼고 약 10,000년 전에 분화 기록이 있으면 활화산 또는 홀로세 화산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이런 화산들은 언제든지 다시 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백두산이 있고요. 백두산이요? 그리고 저희가 있는 남한에서는 울릉도, 울릉도요? 그다음에 제주도가 제주도. 홀로세 화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울릉도는 좀 규모가 작지 않나요? 네, 지금 울릉도가 동해 위에 솟아 있는 부분이 약 700m 예. 정도 되는데요. 바다 아래에는 한 3,000m 정도 되는 거대한 화산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000m요? 네, 지금 보시는 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백두산이나 또는 제주도 한라산보다 훨씬 더 큰 화산체가 동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빙산 같은 거네. 안에 더 크게 있는 거네. 네, 맞습니다. 와. 말씀드리는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이제 별을 연구하는 분들이면 내가 저 별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자율주행을 하시는 분들은 나 자율주행차 한번 꼭 내가 만들어서 타고 싶다 생각하시잖아요. 화산을 연구하는 분은 내가 한번 화산이 폭발하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시나요? 궁금하잖아. 내가 이제 막 연구했던 게 진짜 이러네. 용암이 내려오는데 진짜 이렇게 끈적끈적하네. 이렇게 보고 싶다 생각은 안 드세요? 어떤 화산 분화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 비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난다면 네네. 용암이 흘러가는
방향과 반대쪽으로 가서 예. 멀리서 용암류가 흘러가는 걸 구경을 하고 싶고요. 예. 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난다면 근처에도 안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폭발적인 화산 분화가 일어나게 되면 이 분출 기둥이 무너지면서 예. 이제 화산 세설성 밀도류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화산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예. 화산 세설성 밀도류가 만들어지는데요. 예. 간편하게 이야기해서 화세류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거의 용어이긴 한데 속도가 느릴 경우에는 수십 킬로미터, 그리고 빠를 경우에는 시속 수백 킬로미터까지 나오고 온도가 300에서 많게는 700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세류를 보게 된다면 예. 그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주 그냥 부족하고 무식한 질문이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고대에 있었다고 전해지죠. 그래요? 예, 고대 철학자 중에서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예. 이제 그때 에트나 화산이라는 것이 이제 그때 활동을 했는데 그 안이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뛰어들었다라는 이 믿거나 말거나 썰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들어가서 딱 느끼고 뭐라 그랬을까요? 들어간 이후로는 본 사람이 없겠죠. 뜨거 좀 느끼죠. 예. 이번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더 이상 운석 충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에 있는 방사선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합니다. 예. 그 지구를 벗어나면 그 우주 방사선에 이제 노출된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달 착륙을 한 우리 암 선생 있잖아요. 암스트롱. 네. 암스트롱. 예. 우리 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거 거짓인가요, 그러면? 아니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장막에 의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 방패가 있어서 네. 지구 안에 있으면 이렇게 굉장히 안온한 온실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바깥에 우리가 만약에 우주 여행을 가게 된다면 네. 아니면 달에 기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화성에 기지를 만든다거나 지금 앨런 머스크가 하고 싶은 것처럼 화성 테라포밍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달에 사람을 보내거나 아니면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 그러면 그 궤도를 설계하거나 거기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르냐에 따라서 예. 그 우주 방사선의 피폭량이 달라질 거거든요. 와, 그럼 마지막 여행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Okay, you're partially covering the rover, but I think it's a pretty good shot. How's that? Let me get the focus right. I don't want to put it. There you go. 저는 사실 우주 방사선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보통 안 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행을 하다 보면 이게 극지방을 들렸다가 이렇게 가는 궤도를 많이 하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의 어떤 효율성을 위해서. 극지방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노출이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 우주 방사선이 에너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입자 조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지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커다란 자석이어서 양극지역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양의 지구의 자기력 선들이 지구 주변에 완전히 채워져 있습니다. 네. 그 자기력 선이 열려 있는 공간이 지구의 양극지역이에요. 북극지역과 남극지역의 자기력 선들은 극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우주 방사선을 이루고 있는 입자들이 전하를 띠고 있는 양성자, 전자, 그다음에 중이온들인데 그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은 그 자기력 선을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고속도로거든요. 그 그래서 길만. 그 길로 따라오다 보니 양극적으로 입자들이 침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극지역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그 고에너지 전자, 양성자, 중이온들의 입자들이 지구의 대기에 원래 존재했던 산소 분자와 질소 분자들과 부딪혀서 빛을 내어놓는 현상이 오로라입니다. 그게 오로라구나. 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캐나다 옐로나이프나 뭐 핀란드, 스칸다나비아 반도에서 이렇게 아이슬란드에서 아름다운 오로라를 보시면서 경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인공위성은 그만큼의 위협을 받고 있고 지금 우주에서는 태양 폭발에 의해서 뭔가 우주 방사선이 지구로 쏟아져 들어오는 큰 이벤트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오로라를 보면 좀 슬퍼해야 돼요. 나 이거 어떻게 해 이러고
울 수는 없는데. 일생에 한 번에 뭐 오로라를 보는 것 정도는 괜찮을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도가 높아질수록 그 우주 방사선이 침투에 들어오는 그 정도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네. 만약 비행기가 적도로 따라서 날아가는 것과 극지역을 통과해서 극위로 북극 항로를 통과해서 날아가는 것은 단위 시간당 피폭량이 2~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폴라루트 북극 항로로 날아갈 때 원래도 적도 지방의 비행보다 더 많은 방사선에 피폭이 될 텐데 노출이 될 텐데. 이거는 평상시 얘기고 만약에 태양에서 무슨 큰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태양 폭발에 의해서 평상시보다 우주 방사선이 10배 이상 늘어나는 이벤트가 발생한 날 정말 운이 나쁘게도 폴라를 지나가고 또 있었다면 비행을 거기 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네네 굉장히 자기가 원하지 않았던 예기치 않았던 피폭을 받게 될 수 있고 자주 비행을 하지 않은 일반 승객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조종사나 객실 승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법안이 2012년에 발효되었고요. 예. 16년에 또 그 주로 북극 항로를 다니셨던 대한항공의 객실 승무원이 산업재해 신청을 하셨었어요. 항공기 승무원으로서 백혈병이 산업재해 인정을 받은 1호가 2017년에 있었는데 네네.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사후 인정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백혈병으로 산업재해 신청을 최근까지도 계속 한재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